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제 조그맣고 못생기고 안경 끼고 시커먼 사람이지만은 욕심은 많아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30분만에 다 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간단히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헌법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헌법이 뭐냐 이야기하면 참 복잡하고 그런데요. 간단히 우리는 헌법을 저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 안에 들어가는 게요. 우리나라 이름은 왜 대한민국입니까? 간단해요. 대한민국 헌법이기 때문인가요? 제목이 대한민국 헌법이고요.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나라를 만들고 이 나라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나라 안에 국가기관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가기관은 국회가 있고 정부가 있고요. 정부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제 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이런 이제 기관을 만들고요. 이 기관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냐를 기준을 합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헌법의 주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헌법 그러면은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무엇을 할 수 있고 국회는 뭘 하는가 또는 그 옛날에는 임금님은 뭘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방향이 조금 바뀌어요. 주인이 중심에, 헌법의 중심에 국민이 들어갑니다. 국민은 어떻게 살려고 하고 국민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국가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또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국가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헌법의 중심이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농민헌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농민은 국민이죠. 그죠? 국민 중에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이랬을 때 국민들이 또는 국민 중에 가장 큰 부분인 농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현대 헌법의 중심에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임금님이 어쩌고 대통령이 어쩌고 했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국민이 그리고 국민 중에 뭐 도시는 또는 공무원은 상인은 그와 더불어서 농민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논의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헌법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서울에 있는 청와대나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 보시면은 헌법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너무나 가까운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한번 저기 보세요. 전부 다 이게 헌법 문제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이 붙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메뉴에 있는 조금 전에 아이들 사물놀이 참 잘하던데요. 즐겁게 잘하죠. 어떤 아이가 당장에 가서 당구가 치고 싶어요. 근데 청소년 보호법이 애들은 당구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애들은 왜 당구장에 가면 안 돼요? 담배 피고 돈 내기 하고 짜장면 사 먹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렇게 애들은 오지 마라 그랬는데 이 애는 너무나 당구가 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가지고 청소년 보호법 좀 개정해달라니까 안 해줘요.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쫓아가가지고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드는 바람에 내가 내 하고 싶은 걸 못한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게 행복주거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드는 바람에 나는 내 하고 싶은 당구를 못 친다. 고쳐달라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고쳐줬어요.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담배 피고 싶은데 금연구역 정해가지고 담배 못 피게 한다. 여기도 아마 금연구역이죠. 그죠?
답답하다. 그게 담배 피는 사람 어쩌란 말이냐. 이 운동수단을 확인하면서 뚫어야 되느냐. 그럼 무채반을 쫓아갔어요. 물론 졌습니다. 저거는. 왜냐하면 이제 담배 피는 것은 또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 해를 끼치니까 이제 구역을 재간하는 이야기죠.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다. 이것도 전부 헌법 문제죠. 물론 이제 못하게 맞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모든 이야기들이 아주 사소한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당사자들은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국회가 법으로서 못하게 막고 대통령이 못하게 막으니까 국회 네가 뭔데 대통령 네가 뭔데 나는 이 나라 주인인데 헌법이 나한테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데 왜 네가 막느냐 하고 헌법재판소에 쫓아가는 거죠. 실제 헌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국회가 또는 대통령이 내 권한을 내 권리를 막을 때 우리가 직접 호소하고 국회나 대통령한테 대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답답한 거 이런 것들을 국회가 또는 대통령이 먼저 풀어주면 좋은데 원래 그래라고 뽑아놨잖아요. 근데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국회나 대통령을 혼내주고 꾸짖고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근거가 바로 헌법이라는 겁니다. 헌법에 규정이 있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회는 왜 내 이런 것들을 안 지켜주느냐, 대통령은 왜 헌법에서 이걸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비판하고 꾸짖고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헌법이죠. 또는 그들이 대통령이나 국회가 우리한테 명령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헌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하인 내지는 우리에 대한 봉사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명령하기 위해서 헌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헌법에 농민에 관한 규정들이 지금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서로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헌법에 규정이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또는 국회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힘이 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계인권선언 2차 대전 끝나고 나는데 2차 대전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죽였고 일본 히로히토가 죽였고 이제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전쟁통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세계 인류는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나라도 있고 민족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 아니냐? 인간의 삶이 아니냐? 그래서 그 반성을 바탕으로 해서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만듭니다. 여기서 정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야기죠. 뭐 어렵게 적겠습니다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사는 삶을, 생활을 그 사람들이 생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법의 의무고 맨 밑에 회원국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국가의 의무라는 거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국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법이고 국가라는 거죠. 이게 우리 헌법입니다. 헌법 전문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어쩌고 저쩌고 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겠다. 너무 잘 살고 너무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다 같이 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제 조수왕 선생님 삼균주의에 바탕을 두는 거죠. 약간 좌파적인 그 성향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균등한 형상을 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는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인류 공룡에 임하지 않겠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이거는 뻥이죠. 그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시절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1948년에 헌법 만들 때도 저 규정을 만들어낼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무슨 뭐 세계평화 인류공룡 이야기하는 건 조금 뻥이긴 한데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좀 살만하니까 이제 할만하죠. 어쨌든 그러고 저러고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온다. 맨 마지막입니다.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겠다. 간단한 이야기죠. 우리들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그게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민족의 번영, 국가가 올림픽 따고, 금메달 따고,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앞으로도 우리 자손들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안전해야 되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죠. 바로 그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일도 항상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자손들 우리들을 대대손손 편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의 이야기는 헌법 제10조에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존엄하고, 그래서 국가는 모든 사람들,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 뭐가 행복인지 몰라도 한마디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거죠.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면 그런만 할 수 없죠.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국가는 최대한으로 보장해 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자기들 정치 권력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권력들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는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솔로몬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 그림 2개 중에서 첫 번째 그림인데요. 판결을 기다리면서라는 그림입니다. 법은 조금 전에 모든 국민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 화려한 약속, 행복한 약속 뒷면에는 법이라는 것은 칼자루를 쥐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저 봐보세요. 판결 기다리면서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세상 고뇌를 다 안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법의 권력이, 법의 힘이 그 사람들, 저 사람들한테 있으면은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가 됩니다. 저렇게 초조한 존재가 되죠. 저기 이제 그 다음 그림이 뭐냐면은 무죄 판결을 받고서라는 제목입니다. 안도를 했어요. 이제 무죄 판결이 났나 봐요. 그동안 노심초사했던 그 졸였던 가슴이 이제 한숨이 푹 쉬어지면서 이제 살았다. 안도하고 평화를 되찾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한 가족을 저렇게 쥐었다 폈다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안도를 찾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전히 아까 조금 전의 모습하고 똑같죠. 법의 폭력 앞에, 법의 힘 앞에 그냥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저렇게 초췌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칼자루를 누가 지느냐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의 영역에서는요, 저는 이 법을 전공하고 법으로 평생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서 저 사람 법 없이도 살겠다 그러면 저는 가슴이 철렁해요. 법이 없어지면 제 직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가능하면은 법 하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말라고.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못하면은 당하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헌법에서 정한 우리는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 이게 지켜지는 사회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회로 갈 것인지, 이거는 간단합니다. 칼자루를 누가 짓느냐는 거죠. 누가 힘을 가지고 누가 칼자루를 짓는가, 법의 칼자루를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사는 자유당 정권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없이 흘러왔습니다만은, 군사정권도 있었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결국은 저 모든 이야기들이 딱 한 가지입니다.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제 법의 칼날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계속 이제 싸워왔던 과정입니다. 87년도에 현행헌법을 만들면서 그 전에 이제 6월 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대통령이나 이 정치 권력이 가지고 있던 힘을 빼고 우리가 주인이 되겠다는 요구였거든요. 4.19 마찬가지였잖아요. 수없이 많은 항쟁들, 싸움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칼자루를 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여태까지 아직까지 만만하게 우리 것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뭐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를 바꿔보자고 그러는데 이게 왜 나오나? 시간 없지만 이런 이야기는 하나 하고 갑시다. 토끼전 아시죠? 토끼전 보시면은 이제 용왕님이 병에 걸리고 토끼 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별주부가 가가지고 토끼 거덕여가지고 영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거짓말해갖고 도망치죠, 그죠? 근데 가람이 이병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본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데요. 이때 토끼는, 거기에 의하면 토끼는 체념을 해버립니다. 아, 나는 죽었구나. 또 영국에서 바다에서 자기가 어떻게 도망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수 없다 하고 하다 보니까 별주부가 미워 죽겠어요. 그 이제 자기를 죽음으로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별주부야,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한 가지 내 소원 하나 들어주라. 그래, 뭐냐? 그러니까 네 부인하고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제 별주부 입장에서는 충성스러우니까 이 토끼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 간이 약효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줘요. 그래서 별주부 부인하고 토끼하고 하룻밤 같이 잡니다. 그래서 좀 잤어요. 저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이제 막장 드라마죠. 이제 별주부 부인이 하룻밤 잤다고 그냥 만리장성을 쌓아버렸어요. 토끼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그 별주부는 밖에서 이제 그 뭡니까 망보고 있다가 지키고 있다가 뭐 속이 상해가 술 한잔 하다가 술에 취해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새 토끼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별주부가 이제 자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이제 도망쳐 버렸죠. 아침에 깨어보니까 별주부는 깨어보니까 토끼는 도망을 쳤고 자기 부인한테는 미안해 죽겠고 하수치 자기도 도망을 쳐가지고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합니다. 별주부 부인만 남았어요. 부인만 남아가지고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요, 혼자 살다가 이 토끼를 그리다가 삼사병으로 죽어버린다. 세상에 그 이제 주위에 아무런 사정도 모르는 주민들은 이 부인이 자기 남편 기다리다가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연료문을 지어줘요. 이 이야기가 또 저 멀리 있는 별주부 귀에까지 들려옵니다. 별주부는 더 미안해요. 자기 부인한테 그 못할 짓을 시켜놔놓고 더더군다나 그 때문에 부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자살을 해버립니다. 다 죽었어요. 자, 여기서 제일 나쁜 사람은 누굽니까? 별주부는 그래도 충직하잖아. 토끼는 지 살려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죠, 그죠?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 마음을 꺼내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용왕님을 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좀 아프고 말지.
그 이제 사실 이 이야기가요, 조선시대 말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을 떠받쳤던 성리학의 기본은 상강오륜이거든요. 상강이 뭡니까? 군신과 부자와 부부는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깨지는 거는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부부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부자관계가 깨졌다는 것, 더 나아가서 군신관계가 깨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론 요즘은 우리는 촛불 들고 이게 나라냐라고 떠들지만은 조선시대 땐 이게 나라냐 했다가는 그냥 삼족이 나라가죠, 그죠? 그 이야기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얼마나 답답하면은 저런 식으로 이야기했겠느냐, 또는 거꾸로 보면은 저런 식으로까지라도 우리는 그 조상들은 저항했었죠. 우리의 답답한 삶을 깨치기 위해서 뭔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때는 이게 이제 최대한의 목소리였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하면은 이제 동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가기도 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민중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첨들, 더더군다나 국가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사실 바로 이제 지난 겨울에 우리도 똑같이 촛불 들고 나가서 이게 나라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꿔보자고 이야기를 했죠.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냐는 겁니다. 어쨌든 지난 정부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 정부를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쌀값 올라가지 않았죠. 그렇잖아요.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우리말에 길이 하나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새 정부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헌법을 바꾸자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헌법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대통령한테, 국회의원한테 또는 장관한테 봐라,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자는 거죠. 이 사람이 베네수엘라라는 그 남미의 이제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거기 대통령으로 있다가 얼마 전에 죽었죠. 이 사람 죽고 난 뒤에 베네수엘라는 거의 망하다시피 하는데요. 이 사람이 혁명을 할 때 이 사람 손에 들고 있는 게 저게 담뱃값이 아니라 헌법전입니다. 베네수엘라 헌법이 꽤 긴데요. 그걸 저 조그마한 데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들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 사람이 혁명을 하면서 할 때 혁명 공약이 뭐냐면은 이게 나라냐.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된다. 개헌이 혁명 공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에 있는,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전자리에서 헌법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는지 논의하게 만들어요. 학생은 학생들끼리,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주부는 주부들끼리, 또는 직장인, 또는 농민, 노동자, 각자 자기들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항들이 만들어집니다. 가정주부들이 모여가지고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요. 이제 우리나라 보통 그렇죠. 애가 있으면 너 아빠 뭐 하시니? 그러면은 우리 아빠 회사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그러거든요. 엄마 뭐 하시니? 그러면 우리 엄마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합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바빠서 정신없죠, 그죠? 그게 이제 가사노동이거든요. 그게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하면은 월급을 받지만은, 보상을 받지만은, 가사노동은 여태까지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해 미친 주부들이 헌법 조문을 저렇게 만들어요. 가사노동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존중해라. 저다음 규정이 뭐냐면, 산의접서가 안 적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경제활동임을 인정한다. 그래서 국가는 가정주부들한테 사회보상을 해줘라. 보상을 해줘라는 규정이 들어갑니다. 노동자들이 그 헌법을 만드는 데 관여를 하니까 저런 조항이 89조 3항 같은 조항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은 이런저런 핑계 잡아가지고 형법 적용해서 교도소 집을 보내거나 민법 적용해가지고 손해배상 때려요.
20억, 50억 때립니다. 이제, 근데요, 저기는 그렇게 합니다. 파업을 했는데 이게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되는 것인지 민법이나 현법으로 두드려 잡아야 되는 것이 애매모호해요. 그러면은 애매모호하면은 노동자한테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거죠. 노동자가 원하는 대로 판결해줘라. 그래서 노동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잡아넣지 말라는 겁니다. 각자 자기들의 이야기를 헌법 개정 과정에서 해나가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한다. 이걸 헌법에 넣어달라 하니까 그게 헌법으로 들어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틀이 생기는 거죠. 실제 저 헌법 규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가정주부들한테 어떤 국가, 그 가정주부만을 위한 국가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됩니다. 실제 집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 뭔가 죽고 난 뒤에 그 뭔가 그 석유를 미국한테 뺏기고 뭐 이러는 바람에 나라가 망해버리는 상황이죠. 하여튼 우리의 그 헌법 개정도 마찬가지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사회 각 부분별로 너무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왔어요. 아까 헌법 전문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 생활이 균등한 상상이라고 해놔놓고 지금은 보면은 누구는 너무너무 잘 살고 누구는 하루하루가 힘겨울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사는 이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치기 위한 개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농업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농업 문제는 저같이 뭐 법이나 공부하는 뭐 책상머리에 있는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냥 뭐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이 다른 모든 정책보다 공정이 있었다는 거.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한미 FTA 왜 체결해야 되느냐? 왜 체결했대요? 반도체 자동차 팔아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 이제 그 당시에 농민들이 그랬죠. 우리는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국가가 뭐라 했습니까? 좀만 참으세요. 그러잖아요. 누군가는 먼저 앞서주고 누구는 맹꽁지순으로 내비르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지위는 그만큼 열악해지는 농촌은 공동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그 국가 생활 자체도 약간 변형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식량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그 할아버지 제사를 모셨는데요.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게 도대체 제사상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거의 대부분 중국산, 뭐 외국산 그렇잖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다 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 그것도 국제 뭡니까 시세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한번 보십시오. 여기 헌법 22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농업하고 농촌하고 전혀 관계없는 조항 같죠. 저작자 예술 발명가 뭐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저것 때문에 청양고추 그 종자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몬산토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농사 짓고 농사 지으면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농민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씨앗은 베고 잔다. 베고 죽는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저작권 위반으로 잡혀가요. 씨앗은 가서 사오는 거지. 내가 키워가지고 내가 백개머리에 피고 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사회천연 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헌법을 통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가가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삼아라는 이야기예요. 국민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알아서 정리하고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실제 정말 농업의 문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우선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보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농사의 문제는 국민의 먹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품위 있는 먹거리를 보장하는 거,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 뭐 도시 농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죠. 그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조치는 헌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문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그 수많은 농촌 문제, 농업 문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뭐 정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전동 중앙에 계시는 분들한테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대충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먹을 권리, 식량권, 그 다음에 식량 안보의 문제, 식량 주권의 문제, 다기능성의 문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선 먹을 권리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까 나왔던 세계 인권 선언에서도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게 먹어야 사니까. 인간의 인권이라면은 그 출발점은 먹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제 단순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그런 식사가 돼야 됩니다. 뭐 애들은 강아지와 같이 밥 먹지만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 품위 있는 식사, 그리고 이제 영양을 충족시키는 거, 품위 있는 식사, 그리고 이런 품위 있는 식사를 내가 100원 벌어가지고 100원 모두 다 먹는 데 투자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다른 생활을 하면서도 품위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정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세계 인권선언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이런 것들은 보장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식량 안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먹거리를 보장하라 그러면은 여태까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쌀값 올라간다, 마늘값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래 수입해 이렇게 나오죠. 사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이제 식량 안보라는 게 국민들이 먹거리를 확보한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면은 이 먹거리 확보는 수입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먹을 게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이야기입니다. 신토불이죠. 보통 우리가 식량 주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렵게 저렇게 식량 주권 저는 뭐 법률 용어 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신토불이죠.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서 땅으로 가요. 마찬가지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터잡고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국민들, 그러니까 제대로 사는 것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난 농산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죠. 신토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권은 뭐 외교 주권, 안보 주권, 뭐 오만 주권들 다 있는데요. 그 주권은 국가를 단위로 합니다. 대한민국이 주권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권자예요. 근데 식량 주권은 아닙니다. 전국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단위로 합니다. 우리 동네 먹을거리는 우리가 생산해서 유통하고 소비한다. 이 개념이죠. 물론 이제 조금 더 넓게 가면 대한민국이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단양에서의 먹거리는 단양에서 해결하거나 또는 그게 조금 그러면 충청북도, 충청도 또는 뭐 중부지방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단양에서 뭘 생산하는가를 대통령이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또는 단양에서 뭘 생산하려고 하니까 WTO나 뭐 이런 데서 또는 몬산토 칼길 같은 데서 그거는 너희들이 하지만 우리가 더 싸게 줄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됩니다. 사실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2000년도에 DJ 정부에서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초로 주민들이 발의해가지고 만드는 조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 학교에서 먹는 급식은 친환경 급식, 근거리 급식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인데요.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는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것을 우선하자. 당연한 이야기죠. 내 먹는 거, 우리 식구 먹을 것은 내 텃밭에서 키운 거여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만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 그래, 뭐, 그건 좋은데, WTO 규정 위반이래요. WTO는 뭐냐면은, 무역을 하는데, 국가 내부적으로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의 칼길이나 몬산토가 뭘 팔아먹는데, 저 조항을 적용하면은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요. 한마디로, 근거리 있는 이 내 지역의 그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지 말고 우리 아이들한테 저 미국 캘리포니아 어디서 만들어진 농산물 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끌어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그 WTO나 뭐 칼길이나 뭐 이런 데서 싼 농산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우리 동네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식량 주권의 이야기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그 이제 소농들, 그 농사 짓는 실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 그게 농민들이죠. 농민들과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먹거리 정책, 농업 정책의 주역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제 뭐 토지 경제 유전의 원칙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나라 뭐 수리조합 문제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씨앗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역의 그 주민들이 결정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자. 이게 이제 식량주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모든 농업 정책의 중심에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들어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 있고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여기도 이제 많이 적어놨는데요. 농업은 다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쌀 농사 짓는다 그래서 쌀만 생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국제 그 식량농업 기구죠. 이제 거기에서 농업이 수행하는 기능, 쌀을 생산하는 것, 식량을 생산하는 것, 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따져보니까 한 13가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선 도시에서 이사 나가서 막 배출한 거, 그걸 농사 지으면서 반농사 지으면서 그 식물들이 흡수하게 만들잖아요. 환경 보존의 역할, 대기 그 정화 역할을 하거든요.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이제 차 몰고 오면서 정말 몇 킬로 세고 싶은 충동을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요. 경관이 참 좋은데요. 그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밖으로 한번 나와가지고 수만 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국민들이 그 이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기도 하고요. 그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홍수가 방지되기도 하고요. 뭐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저렇게 많은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근데 쌀값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냥 시장에서 이게 얼마 하니까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 쌀값 안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쌀값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상받느냐는 거죠. 우리가 쌀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쌀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사실 외국의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농업 관련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위스 하면은 스위스에서 가장 중심되는 산업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시대에 그러시는데요. 가장 핵심이 농업입니다. 농민들이 한마디 하면 스위스 정부 꼼짝 못해요. 틀을 그렇게 두고 있는 거죠. 거기 보시면은 이제 농업의 기능이 뭐냐 하는 거 정해두고요. 그 다음에 다기능성을 인정하면서 농업은 공공적인 성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직불금 같은 것으로 보상해라. 거기서 뭐 거기는 이제 쌀이 아니고 뭐 밀이나 뭐 그런 걸 키우겠죠, 그죠? 이제 그런 거 팔아가지고는 그 가격으로는 도무지 이 공공적인 기능을 보상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직불금 형태로도 어쨌든 국가가 농업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포르투갈도 있습니다. 이 축구 잘하는 나라였는데요. 요즘 축구 좀 어떤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이런 거죠.
농업 부분이 다른 산업 부분과 거래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라. 저게 뭐냐면요.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에 농촌에서 애 하나 대학 보내려면 쌀 몇 가마 팔아야 됐어요. 지금 애 하나 대학 보내려면 쌀 몇 가마 팔아야 됩니까? 쌀 팔아갖고는 안 되죠. 논을 팔아야 되죠. 이런 상황이 되고요. 뭐냐면요. 다른 산업 부분은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제 휴대폰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1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별거 아닌 게 겨우 2년 쓰면 자동으로 고장나는 이게 100만 원인데 그 실제 옛날 처음 나왔을 때보다 지금 이게 가격이 뭐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쌀값 전혀 안 오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저 이야기입니다. 농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가격을 결정하는 힘이 약해요. 근데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품은 가격이 펄펄펄 뛰는데 농산물은 가격이 뛰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농민들은 점점 불리한 지혜에 빠지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산업 부분에 대해서 불리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규정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불리하니까 국가는 특별히 보호해주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하든 직불금을 주든 최저가격제를 하든 어쨌든 보호해주라. 뭐 그런 이야기고요. 터키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쌀 한 가마 가격에 그냥 지금 우리가 갖는 가격 플러스 농업이 수행하는 다기능 이런 것들을 합치면 엄청난 가치인데 기껏 해봐야 돈 몇 푼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게 아니어야 된다. 현실적인 가치를 보장하도록 해라. 이제 그런 규정이 있고요. 베네수엘라 아까 말씀드린 건 베네수엘라입니다. 농민들이 헌법 개정안에 들어서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적어놨어요. 국가 정책에서 농업 정책을 제일 먼저 고려를 해라. 뭐 당연한 이야기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 농업은 다른 산업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잘 못 받으니까 그 불이익을 국가가 보상해주라. 어떤 형태든 국가가 지원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리비아는 엄청나게 많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식량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 봐보세요. 국제관계. 요즘에서 국제관계는 통상조약 체계라는 거거든요. FTA 같은 거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거 만들 때 반도체 자동차를 우선하지 말고 식량 문제를 우선하라는 거죠. FTA 체계를 할 때도 제일 먼저 우리 식량을 어떻게 보호할 줄 것인데 라고 요구하라는 것이죠. 반도체 사라고 할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이제 조문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틀은 농촌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라. 농촌이 이농인이 원해서 다 떠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학생들이 20명, 10명이라 하더라도 학교를 유지시켜주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농촌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라.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이제 농촌 공동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그들의 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줘라. 뭐 이런 조항도 들어가고요. 국가적 농업정책 목표 규정도 한 17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끄집어냈습니다.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을 보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물거나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또는 요즘부터 거기다 덧붙여가 왜 지진까지 나요? 뭐 그런 거 나가지고 농사를 망치게 되면은 보험이든 뭐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농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거. 더 나아가서 이제 종자은행 같은 거, 씨앗 주권을 확보하고 특히 이제 이거는 뭡니까? GMO 농산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함부로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받아들이죠. 에콰도르입니다. 그 이제 뭐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헌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거기도 비슷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량 주권 이야기가 나오고요. 식량 수입에 의존하지 마라. 국내 생산이 우선이다. 그러면 종자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 바이오 테크놀로지 역시 GMO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함부로 처리하지 마라. GMO는 국민의 건강의 문제이자 동시에 농업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국가가 알아서 통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이야기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저런 나라의 헌법보다 우리나라 헌법 보면 참 씁쓸해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헌헌법 때는 이제 뭐 워낙 농지에 한이 맺혔으니까 농민들이 그 한 푼다고 이제 경제 유전의 원칙 농민에게 분배한다.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이제 그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 갖고 만든 헌법 62년 헌법에는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작제도 금지하고 뭐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의 자조조직 만들겠다. 딱 세 가지 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현행 헌법에도 똑같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경제 유전의 원칙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와서는 이제 임대 노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위탁 등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 뭐 별 이야기는 없죠. 이거 요정 한번 봐보세요. 123조 4.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 유통규제 개선을 노력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한대요. 저거는 농민을 위한 겁니까? 도시인을 위한 겁니까? 생산자 고려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시에서 그냥 싼 가격으로 사먹게 만드는 거죠. 수입을 해서라도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이상한 조합 만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먼저 뭐하고요. 우선 제일 먼저 보장돼야 될 것이 이제 그 식량권,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 이제 뭐 35조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지금 이제 여기에 나오는 안은 그 전국 그 농민의 연합회 전동이라고 그러죠. 그 중앙회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보내줘서 이제 그걸로 하는데요. 그 이제 대충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량, 품위 있는 식량,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는 식량. 뭐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제 저런 것들을 보호하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농촌 노동자들도 보호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현행 헌법은 소작제도 금지되고 경제 유전이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농사 짓지 않는 사람도 농지를 가질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되는데요. 농지 합리적 이용, 뭐 생산성 제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요. 요거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유전의 원칙은 유지를 하고요. 농지 임대차 위탁 경영 같은 경우에는 농민과 농촌의 생활상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해야지. 어떤 대기업이 돈벌이 수단으로 들어와가지고 농지 그냥 임대차 돈 또는 뭐 위탁 경영 형식으로 자기들이가 다 그 틀어먹고 나가는 이런 구조는 아니어야 되는 거죠. 위탁을 인정하더라도 임대차를 인정하더라도 그 인정하는 목적은 농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못 박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 인정하라. 요 이야기는 인정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이나 보통 법에서 뭘 인정하라. 그러면은 인정하는 만큼 나는 뭘 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국가는 그러니까 이런 농업 그 다원적 공적 기능을 그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대충 이제 저기서 이제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적 근거가 생겨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그 농산물 생산 유통 또는 그 뭐 소비 뭐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여기서 사가 저기서 쓰는 그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토불입니다. 생산되는 것과 소비되는 것이 서로 그 결합되어 있는 그런 틀에 따라서 이제 그 생산, 소비, 유통 체계가 정비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인들이 값싸게 밥상 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 그게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농민들의 적정소득 보장,
그 다음에 최저가격 보장. 이거는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어쨌든 농촌이 수행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농촌이 없으면 나라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니까 국가는 농촌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 투자를 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쌓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 농민의 문제, 뭐 우리나라 여성 문제는 뭐 모든 분야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농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죠. 여성도 농사를 지으면서 가사에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사실 대부분의 여성 문제는 남성에 의한 여성 차별이에요. 근데 여성 농민의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농촌이나 농업에 수행하는 다기능성에 여성이 차지하는 몫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게 문제죠. 직장에서 여성 보호는 무슨 말이냐면은 남성에 의한 여성 차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성 농민의 보호는 남성 농민들이 여성 농민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 농민들이 그동안 노동은 보장받지 못했으니까 국가가 보호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그 국가의 그 책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자조조직 지금 현행헌법에도 자조조직 보호 육성 지원 해라 그랬는데요. 이 자조조직을 왜 필요한지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자조조직이라는 것은 농민이 보다 더 잘 살고 농촌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됩니다. 자조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죠. 뭡니까? 그냥 다른 어떤 이윤 추구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이것들을 위해서 자조조직을 지원 육성하라. 이런 규정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하지만 그거에 나머지 됐으면 별로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문제는 이제 저런 헌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전국에 이제 각 시민단체, 사회단체, 농민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한 120개, 150개 정도가 이제 모여가지고 헌법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자 해가지고 저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민개헌넷이라고 그냥 약칭을 하는데요. 이제 국회에서 저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 저도 뛰어가지고 하나 들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요. 사실 요즘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헌법적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각자 다양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내 목소리를 내면서 다른 사람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인정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각자 다 잘 살게 따로 그러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는 거죠. 도시인들은 도시인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고요. 농민은 농민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는 다 헌법에서 보장해 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인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들어줄 리 없고 농민이 농민한테 이야기한다고 들어줄 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 들어주거든요. 이런 것들아. 이제 여기서는 저는 왜 이걸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들이 우리 목소리 들어달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동물권 주장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동학혁명 헌법 전문에 담아달라고 주장합니다. 각자 딴 목소리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동시에 구호 외치고 그러니까 이게 뉴스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와서 부지런히 적어가요. 힘이 되는 겁니다. 물론 농민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제가 알기로는 200만 서명이 200만 또 80만 이상 넘어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서명하는 그 자체도 힘이 되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예를 들자면은 환경권 주장하는 사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권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주장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헌법 개정의 할 수 있는 힘, 동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적어요. 이제
이분이 그 전동 그 정책국장님이죠. 저기 그 발족식에 나와가지고 딴 이야기 안 해요. 계속 저 이야기 했습니다. 최저가격 보장해라. 이제 다른 분들은 저기 모여있던 다른 사람,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은 최저가격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요 주장을 들어주니까 이 사람도 이 주장을 들어줘요. 그래 같은 자리에서 어쨌든 헌법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힘이죠. 이런 식으로 서로 결합해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헌법 개정 과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우리 힘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위한 뚜렷한 그 터전이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이런 거 마치겠습니다. 네.